자, 유엔으로 이제 문제가 넘어오는데 이게 사실 유엔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소련은 반대를 하겠지.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유엔에서 이제 뭐라고 결정되냐면,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실시해라. 이게 결정이 됩니다. 소련이,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해요. 소련이 당연히 거부하죠. 아니, 봐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래. 북한의 인구 적거든. 그럼 이 총선을 치르면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남한 주도의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 남한 주도의 국회에서 헌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소련이 이걸 찬성하겠냐고. 안 하지. 결국 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유엔 소총위로 넘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지금 소련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일단 총선거를 해라.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남한만이라도. 자, 이게 점점 분단이 기정사실화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한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열린 총선거가 바로 이 1948년도에 있었던 50총선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50총선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50총선을 한다는 얘기는 남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남한에서만 지금 이게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북한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북한은 뭐 사실은 이미 뭐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식적으로만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준비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남한이 딱 이렇게 해버려 정부 나와버리면 북한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남북이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분단이 되는 거야. 이 당시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 분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거 한번 분단되면 이거는 전쟁으로 갈 거고, 이거 엄청난 동족상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예요. 백범 김구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봤죠. 우익진영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도 반대했잖아요. 이승만과 함께. 그런데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 백범 김구는 이거는 아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단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한반도가 잘려나가는 거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심지어 전쟁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백범 김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윽고하는 거예요.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좌익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좌익 진영에서는요, 1948년 4월 3일, 이 좌익 진영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50총선에 반대하는 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주3 사건이에요. 좌익 진영에서의 어떤 그 반대, 우익 진영에서의 반대, 지금 좌우가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찬성하는 세력들은 이승만 주도의 세력들. 그 세력들. 결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총선의 그 흐름으로 가자 백범 김구하고요.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일 때 주석이고 부주석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김구와 김규식.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서 여러분들 그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이 둘이 김일성을 만나는 거예요.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에게 정부 수립하지 말라. 북한에서 정부 수립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남한 정부 이제 만들어지니 뭐 이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남북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50총선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50총선은 그냥 흘러갑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50총선은 역사적 의미가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50총선이라고 하는 게 세계사적으로도 이게 이런 유래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르주아들, 중산층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게 혁명이죠. 그래서 그 부르주아들이, 남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이 투표권에서 우리도 달라! 라고 해서 남성 노동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투쟁 속에서 결국 남성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 흘러오는데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성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혁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유, 인권, 평화, 자유, 인권, 평등. 그 프랑스조차도 1940년대가 되어야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져요. 굉장히 늦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는 역사가 되게 짧아요.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흑인들 투표권은 더 나중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1인 1표, 특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1인 1표를 갖는 우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인류 세계사적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걸 한 번에 다 해버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1인 1표가 될 수 있는 보통선거를 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어쩌면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뭐냐면 이게 시행되면서 이제 남북의 분단은 기정사실로 된다는 것. 자, 총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누굴 뽑는 거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 왜?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헌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죠. 제헌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다라고 결정을 해요. 간접선거. 지금은 직접선거죠. 지금은 국민이 직접 뽑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이 방식으로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헌법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어쨌건 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니까 바로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해버려요. 북한은 이미 다 준비를 해왔어. 아주 금방 준비되어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결국은 분단된 거예요. 3.8도선을 배경으로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분단돼 버린 거예요. 자, 어쨌건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밀어놨던 미군정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왜 민족 반역자들 처단 못했다 그랬잖아요. 해야죠. 이거는 정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토지들. 어쨌건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지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토지들,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그냥 나눠줬거든요, 토지를. 북한은 어쨌건 좋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나중에 협동농장화를 다 뺏기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이 시점 속에서는 북한은 지금 토지를 나눠줬다고요. 그 소식을 남한 농민들이 들었어.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우리는 안 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뭐냐면 민족 반역자 처단, 두 번째는 토지 분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개 숙제.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그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 반민특위를 만들고 그 일제강점기에 민족 반역자들 행위자를 잡아들이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승만 정부의 관리들이 막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남북 대치단 상태고 지금 일단 이 참 힘들게 지금 정부가 지금 들어왔는데 관리들이 막 잡혀가는 거예요. 장차관 막 이런 사람들 막 경찰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승만 정부 입장이 되게 불안하죠. 이게 흔드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결국 이승만 정부는요, 반민특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민특위 의원들을요, 간첩으로 몰아버립니다. 국회 프락치. 국회의원들 중에 프락치,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간첩들을 잡아들이니까 이 반민특위 의원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공격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반민특위는 결국은 지탱하지 못하고요. 공소시효 축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친일행위했던 사람들, 여러분 독일에서 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 가끔 보면은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나치 활동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소시효를 아예 짧게 축소해가지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때는 다 그랬어. 이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됐거든요. 이게 반민특위, 이게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의 처벌이 안 이루어진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은요,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역사의 정의를 세운 일은 그때 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기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반민특위는 와해가 됩니다. 하지만 농지개혁은 이뤄냅니다. 농지개혁은요,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농지개혁은 이뤄내고 있지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남북은 지금 다로 정부가 만들어졌고 결국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